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시기엔 그냥 동네 빌딩 청소하는 아저씨일 거예요. 새벽마다 건물 복도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걸레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땐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 청소하는 아저씨.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서운했습니다. 누구는 사장님, 누구는 원장님, 누구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청소하는 아저씨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또 그게 편할 때도 있더군요. 이름을 모르면 사람들도 저한테 너무 깊이 안 들어옵니다. 대신 저는 사람들 얼굴, 말투, 쓰고 버리는 종이, 붙였다 떼어낸 전단지 같은 걸 더 잘 보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해도 쓰고 버린 종이는 진실을 남긴다. 제가 청소하는 곳은 주로 상가 건물입니다. 식당, 미용실, 작은 부동산, 카페, 노래방, 학원. 밤새 불을 켜두고 돌아가던 가게들이 문 닫고 나면 바닥에는 그날의 매출표, 계산기 옆에 던져둔 영수증, 잘못 찍힌 카드 전표 조각들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냥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저는 일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이 오늘은 잘 됐나? 많이 힘들었나?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카드 전표가 산더미처럼 나오던 치킨집 쓰레기통이 어느 날부터 전단지만 가득하고 전표는 몇 장 안 나오더군요. 얼마 못 가 그 집 문 앞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닥 쓸면서 사는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러더군요. 그래도 청소 일이 꾸준해서 좋으시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꾸준합니다. 대신 꾸준히 무시도 당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다가도 누군가는 제가 누른 층보다 한 층 더 올라가서 내립니다. 아, 냄새 뵐까봐. 이런 표정으로요.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만 웃습니다. 그래, 사람 마음이 더 냄새 나지. 그렇게 살아온 제가 딸 하나 있습니다. 할인이라고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애입니다.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남의 눈치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발표회 때 자기 순서가 돼도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손 들고 나가던 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인아, 세상은 눈치 보는 사람 편 안 들어준다. 속으로라도 너는 내 편 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어린 게 그렇지요. 아빠 말보다 눈앞의 분위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학교 다니고 알바도 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고 퇴근길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와도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제 걱정보다는 딸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결혼은 할까? 어디에 시집을 갈까? 나 때문에 괜히 눈치 보지는 않을까? 가난한 집 아버지들이 다 하는 걱정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만나던 사람 있어. 아버지들은 알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래, 오래됐냐? 응, 좀 됐어. 그 사람이란 사람은 중견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 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꽤 잘 알려진 식당을 한다고 했고요. 직원도 몇 명 두고 단체 손님도 자주 오는 그런 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됐습니다. 괜히 또 괴로운 시집살이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할인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웃음을 보니 그 걱정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 한번 보자. 사람이 어떤지. 그렇게 해서 저는 어느 주말 딸이 데려온 예비 사위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공손했습니다.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수도 적당했고 눈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 어른이었습니다. 예비 사돈댁,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 식당 사장이라고 들은 그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만 만나던 애인데요.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청소 쪽이시구나. 그렇구나. 청소 쪽. 그 한마디에 그 집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집 식당은 동네에서 꽤 이름이 난 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깐깐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고 상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는 곳이었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허리 숙이고 웃지만 가게 뒤편에서는 종업원들 잡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딸이 선택한 사람이고 예비 사이는 괜찮아 보이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그래, 자식들만 잘 살면 되지. 어른들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 되겠지.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는데 솔직히 조금 겁이 났습니다. 평생 가본 곳이라야 동네 예식장, 동사무소 옆 회관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이번 식장은 호텔 연회장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샹들리에는 크고 꽃은 넘치고 하객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때 할인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흰 드레스에 긴 머리를 올려 묶은 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지더군요. 아빠. 딸이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저를 부를 때 그 한마디에 제 세월이 쭉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흙 묻은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던 꼬맹이가 어느새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간다니. 줄의 말은 길게 느껴졌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양가 가족끼리 올라가서 찍는 사진을 찍을 때는 예비 사돈댁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분은 냄새 나는 걸 피하듯 몸을 살짝 제 쪽에서 틀어 서 있었습니다. 사진사에게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쪽은 여기까지 찍고 우리끼리도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그 말이 조금 걸렸지만 저는 그냥 삼켰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데 내가 예민한 거겠지.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진 촬영이 거의 끝나고 양가 가족들이 잠깐 대기실 비슷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할인이 드레스 치마를 손으로 살짝 들고 걸어가다가 예비 시어머니 바로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할인 손목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각도로 몸을 조금 틀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청소부 딸이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이 정도면 감사히 생각해. 그 말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귀가 노인이라고 다 어두운 건 아닙니다. 바짝 들이대고 하는 독한 말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꽂힙니다. 할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때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제 눈앞엔 딸 뺨 위에 선명한 손자국이 그려졌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따지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딸 눈과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 모양으로 겨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오늘만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버텨보자. 이의 결혼식이다.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제일 상처받는 건 결국 이해일 거다. 손을 쥐었더니 손등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피가 안 도는 것처럼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움켜진 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제가 아무 말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아주 얇게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사진도 다 찍고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끝까지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다 보입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축하 꽃다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축의금 봉투 대신 구겨진 손수건만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양복 상의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평생 제가 해온 일을 딸을 깎아내리는 말로 쓰는 사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집에 제 딸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남이 버리고 간 것들을 치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딸 마음에 남은 상처를 어떻게 치워줘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집 식당 한다고 했지. 저는 그 집 상호도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한번 데리고 가서 밥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손님들로 북적이고 종업원들이 바삐 움직이던 그 집. 그때는 그냥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겪고 나니 그 집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보는 집이 진짜 장사를 바르게 했을까? 그동안 상가를 돌며 수많은 가게들을 봐왔습니다. 손님에게는 친절하지만 직원들에게 막대하는 집, 알바 임금 떼먹다 뒤에서 욕 많이 먹던 집,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해서 세무서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던 집, 이상하게도 사람을 하대하는 집일수록 장부도 규정도 말도 엉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견딘 모욕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힘없는 청소부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오늘 같은 말을 쉽게 했겠지. 좋다. 그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모아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평생 제가 가장 잘 보던 것들, 장부, 영수증, 쓰레기, 사람들 말 사이에 섞인 진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렇게 결심하니 막막함 속에서도 한 줄기 길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가계부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첫 장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인시댁 식당. 위치, 상호, 평판, 직원들 이야기, 동네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집이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해 본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글씨였습니다. 그래도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비로소 제 마음이 제 편에 선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맞은 그 뺨 한 번만은 그냥 넘기지 않을게.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하루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평소보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구두 한 켤레를 꺼내 신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다. 식탁에 앉아 빵을 한 조각 베어 물었지만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소부 딸. 그 말이 제 이름처럼 몸에 새겨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한번 내쉬고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할인과 같이 갔던 그 식당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 골목 어귀에 붙어있던 간판,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안쪽 조명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길을 나서며 저는 일부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소리 내지 말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자. 오늘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다.
역에서 내려 몇 분을 걸으니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 글자로 상호가 적힌 간판 아래 유리문 너머로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에는 뜨거운 육수 냄새와 기름 튀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쪽에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고 안쪽 주방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직원이 창가 쪽 자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방송에 나왔다고 적힌 액자와 연예인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손님 몇 명은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식당이었습니다. 문제는 겉모습 뒤에 숨은 것들이겠지요. 조금 뒤 주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문 들어온 거 왜 아직도 안 나가요? 손님 기다리게 할 거예요. 홀도 좀 보고 서 있지 말고 움직여요.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제 딸 귀에 칼을 꽂듯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곧바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계산대와 주방 사이를 오가는 직원들 얼굴을 살폈습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는 손목에 붉은 자국이 옅게 보였고 눈밑이 심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식기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허리를 잔뜩 굽힌 채 주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호통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라는 뜻이겠지요. 한참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저는 천천히 밥을 먹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도와주던 젊은 직원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직원이 잠시 눈치를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냥요.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말 끝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굳이 더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갔습니다. 식당을 나와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 서서 손에 쥔 영수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결제 시각, 카드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공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쓰레기장이 보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규정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섞여 있었고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한데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각도에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날카로운 폭수심 때문만이 아니라 이 집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록해 두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건물 옆 좁은 골목에 배달 오토바이 여러 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라이더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사장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배달 조금만 늦어도 욕하고 손님 있는 데서도 뭐라고 하고 수당도 매번 헷갈리게 줘요. 지난번에는 야간 할증 빠져 있어서 얘기했더니 그게 왜 거기 들어가냐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후기 많던데 와보니까 딱 그대로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음료수 캔을 따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미지급 수당, 노동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보장, 산재 처리 회피. 예전 같으면 회사 회계 장부에서 찾아냈을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 말 사이에서 찾아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그 식당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리뷰와 지도에 달린 댓글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 사이사이에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쌍하다. 알바 좀 인간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새로 뽑았다가 며칠 만에 나가는 거 몇 번 봤다. 어떤 글에는 밤늦게까지 불 켜진 주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던 제 눈에는 이런 후기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읽혔습니다. 손님 응대가 거칠고, 직원 교체가 잦고, 급여 관련 불만이 있고, 감정 노동이 심한 가게. 겉으로는 맛집처럼 포장돼 있지만 안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딸을 향해 쏟아내던 말투 그대로를 자기 집 직원들에게도 쓰는 사람이니 가게 전체 공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화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이 먼저다.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봐라. 이 집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림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먼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펴고 오늘 본 것들을 날짜 옆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내부 직원 표정, 주문 나가는 속도, 주방에서 들리는 호통, 뒤편 쓰레기장 상태, 배달 기사들 이야기, 인터넷 리뷰 내용. 글자를 적어 내려갈수록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각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 관절을 주물렀습니다. 오랜만에 글자를 많이 적으니 손가락 마디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걸레를 비틀던 손이니 몇 줄 적는다고 힘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어땠냐고 묻지 말아줘. 나도 잘 모르겠어. 아빠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려 했지만 단어 사이사이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푹 자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내 몸부터 챙겨라.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하나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보고 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아버지는 움직이고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상가 건물 관리 도우면서 눈여겨봤던 서류들, 위생점검 통지서, 영업신고 안내문, 노동 관련 홍보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구청, 노동청, 세무서에서 온 공문들은 언제나 딱딱한 말투로 써 있었지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가게 몇 개가 한 장짜리 공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는지 직접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종종 법을 무시하지만 종이는 사람을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앞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른 뒤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 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 때문에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얼굴을 하고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근처 식당 하나가 있는데요. 위생 상태나 쓰레기 배출이 좀 걱정돼서요. 직원은 저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특정 가게를 콕 집어서 어떻다 저렇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점검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굳이 이름을 숨기지 않고 식당 상호와 위치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어둔 내용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늦은 시간 배달 오토바이들 소음, 배출량에 비해 봉투 사용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적어두더니 정식 민원 접수서를 작성해 달라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쓰고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는 말은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정을 적어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바람은 세지 않았고 볕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지만 첫 단추는 끼운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많고 굳은 살이 베인 손. 남들은 이 손을 그냥 허드레질하는 손이라고 부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지금 내 딸 편에 서 있다는 걸. 그 사실 하나로 버스 창밖 풍경이 조금 덜 삭막해 보였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노동상담센터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상가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월급을 못 받았다며 하소연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와 서류 쓰는 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좁은 의자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번호표를 쥔 채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원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냥 손님 입장에서 본 건데요. 어떤 식당이 직원들 교대를 제대로 안 해주고 수당도 빠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도 신고가 될까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사자가 와야 더 정확하긴 하지만 제보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변에서 대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곧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집이다. 그 집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는 것도 죄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다시 그 식당 근처를 돌았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되자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고 안에서는 벨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위선이 얼굴은 멀리서 보아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턱을 살짝 들고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 골목 어귀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자리 기다리세요?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가게 쪽을 한번 흘겨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 남자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요? 맛은 그럭저럭인데 사장이 좀 심해요. 종업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저는 애들 앞에서는 안 오려고요. 괜히 정 떨어져서. 그 말이 제 마음속 마지막 조각 하나를 채워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우리 집하고만 얽힌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 저는 이 일을 단순히 사적인 복수라고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덜 좁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공책 마지막 장에 오늘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다 했다. 남은 건 시간이 알려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금방 표가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조금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당 쪽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할인에게서도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건물 복도를 쓸고 화장실 거울을 닦고 계단 손잡이를 후두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는 늘 그 집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가 건물 앞 편의점 사장이 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저기 그 집 알죠? 요 며칠 위생 점검 나왔었나 보더라니까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여러 명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 그렇습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점심 무렵 구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며칠 전 민원 넣으신 건인데 현장 점검 나갔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실제로 확인이 돼서 시정 명령이 내려갈 거라고. 이어 노동 관련 센터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제보가 여러 건 겹쳐 있어서 함께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게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조용히 끌려 내려가던 줄 하나가 되돌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요즘 시어머니 집이 많이 어수선해. 식당에 구청에서랑 어디서랑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봐. 아빠가 한 거야. 잠시 말이 막혔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다. 너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길어진 침묵 끝에 할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사실 속으로는 누구라도 한 번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할인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식탁에 따뜻한 국과 반찬을 올리고 세 사람은 한참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을 즈음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모르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할인이한테 한 말도 제가 막지 못했고요.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그동안 젖어 있던 분노가 조금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도 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눌려 지낸 사람이었겠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맞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내가 누구 편에 설지 그게 더 중요하다. 사위는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석 씨, 그날 결혼식에서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흥분해 있어서 처음으로 제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 넘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제 딸 앞에서는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게 넘어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잔뜩 구겨진 기색과 함께 다시는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다는 어떤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하다기보다 조금 허전했습니다. 세상 어떤 사과도 딸 얼굴에 남았던 그날의 표정을 없던 일로 돌려놓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조금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청소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에 빌딩 문을 열고 복도를 쓸고 계단을 닦으면서도
예전처럼 사람들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과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조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 어느 저녁 할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빠, 요즘은 좀 괜찮아. 시어머니도 말 조심하는 것 같고 남편도 내 편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커다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밥을 먹고 난 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는 시어머니 얼굴 때문에 주눅 들지 않을 거야. 아빠가 내 편이라는 거 이제는 진짜 크게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순간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작고 따뜻한 몸을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얘가 어디에 가 있어도 나는 이 아이 편이다. 그 다짐을 69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지킨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할인이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제가 앞에 서 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자기도 자기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에 알겠다, 잘 살아라. 이 한 줄만 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나는 서랍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예전에 모아두었던 기록들, 공책, 영수증, 민원 접수증 같은 것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북과 함께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만약 누군가 또 딸을 울린다면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고기 사줄게. 식당에 앉아. 고기가 익는 걸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해라. 내가 웃으면 아버지도 좋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 불을 끄기 전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그 안에서 버텨온 제 시간들. 오랜 세월 밑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밑바닥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을 지켰고 딸은 다시 웃기 시작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찬 바람이 살짝 들어와 방 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마치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딸 얼굴에 눈물 대신 미소가 있는 한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지 댓글로 들려주신다면 저도 마음 모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